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미국의 우선주의로 해서 촉발된 거긴 하지만 나라들마다 일단 이제 각자 도생이잖아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다는 게 결국은 장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팔게 하기 위해서 막 환율을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뭐 만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환율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환율 전쟁이 있었죠. 네. 환율 전쟁이 있었는데 잠깐만 이제 금융위기 때 경험을 자꾸 또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면은 이번 사태하고 금융위기하고 차이를 알게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지 안 될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지만 최대 원인 중 하나가 소득 불평등을 얘기를 했어요.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은 선진국가들이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선진국가는 내수가 강한 나라인데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내수가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게 수출뿐이 없었던 거예요. 수출해서 자기들이 우위를 가지려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했냐? 금리도 그러니까 가능한 다 내리고 화폐가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돈을 찍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중상주의 시대 때 겪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근린 궁핍화 정책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세계 대공황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 파국으로 갔듯이요. 그랬죠. 예. 그러면 그런 방식은 우리가 그나마 뭐냐면 내수가 좀 이게 불충분하다 보니까는 수출로 좀 돌파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금은 내수고 수출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 활동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 된 거예요.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 낮춘다고 해가지고 더 수출이 더 되냐고요. 하긴 뭐 사람이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있잖아요. 비행기로 제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저건데 캐나다에 이제 애가 있어요. 거기서 휴지를 못 구하겠대요. 아, 지금 휴지를요. 사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거에서 좀 보내줄까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다 통제가 돼 있어요. 마스크는요. 이게 보내는 것도. 예, 보내는 것도. 거기다가 뭐냐면 비행기들이요. 원래 제 딸아이가 4월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캐나다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무기한 보류.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요. 운항을 아예 안 하는군요. 예. 교류가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수출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거기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통화 가치 낮춘다는 이런 발상이 저는 너무 그게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건값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출이 된다? 하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물건 가격으로 인한 경쟁력이 의미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국내에서도요. 네. 국내에서도 제가 하도 장사가 안 되고 그러길래 어느 장사하시는 분 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해 같은 경우요. 네. 그런데 꽃이 이게 팔리는 사람이 사가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3만 원인데 평상시 3만 원 정도 하고 1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3분의 1 받으면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건 그나마 이렇게도 받아라서도 처분 없이 되는 거예요. 재료를. 예. 지금 화해 이런 데서 다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싸게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싸게라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소비가 끊어진 거죠 지금. 예.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출 촉진 대책으로 그러니까 환율을 얘기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는 어떻게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질병을 잡기 위해서 혹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그런 거네요. 그럼 어떻게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연결을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복구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약간의 거예요. 피해가 있더라도 그렇죠. 그게 결국은 크게 보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 이어주자. 이걸 서로 차단시키면 차단시킬수록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그러니까 아까 각국의 공항에서 출국자들도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많은 욕을 질타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첫째요.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중국을 차단했을 때 우리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높은 거 다 알잖아요. 그죠. 한 26% 수출 물량이 거의. 저는 사실상 있잖아요. 중화경제학과에 들어갔다고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국내 채권 중에 제일 많이 보유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이요? 부채를요? 그게 왜냐면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동북아 균형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안보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쪽으로 이제 바꾸면서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 강대국들은 있잖아요. 그 약소국한테 자기들의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렛대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금융적인 이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해요. 2009년부터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손이에요. 미국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리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중국이 그러니까 그 채권을 내다 판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죠. 예? 큰 손이기 때문에, 제일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 빚쟁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갔을 때 이걸 차단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타격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중국이 또 만약에 보복까지 하게 되면은 더 타격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통제를 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걸 하는 것이 더 베스트인 것이지 무조건 막는 게 저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다른 나라들도 예. 이러한 상황을 같이 인식하게 되면 모두가 일단 교류는 최소한의 그렇죠. 교류는 다 열어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돼야 되는 예.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통제가 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통제 안 하고선도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걸 진정을 시키고 있다라. 그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죠. 통제하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예. 모든 각국이 말씀을 이런 예. 우리 서로 일단 예. 막지 말고 교류를 하자. 서로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국제적인 합의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G20 정상회담 할 때 그걸 좀 제안을 하라고 아젠다로.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가들은 G20 할 때만 하더라도 선진국가들은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아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서 일본 이런 데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과소평가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뒤늦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퇴 수준 못할 정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다라고 그렇죠.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지금 이걸로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일본 경제는요. 네. 일본 경제는 그 국내 전문가들이요. 제가 볼 땐 저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요. 일본 경제가요. 그 내수가 늘지 않는 나라예요. 내수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도발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모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거는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일본의 경제를 만약에 경제 사이즈를 100이라고 쳤을 때요 내수가 80이고 수출이 20 정도 차지하면은 우리가 내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80이나 80분 차지하니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일본 경제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80이 안 증가해요. 오히려 79, 78로 떨어져요. 인구도 줄고 어쨌든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20을 24, 25로 늘리지 않으면은 경제 전체 GDP 사이즈가 100이 안 증가하는 나라니까.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핵심이 뭐냐면 돈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하겠다고 뭐 갑질을 하는 그랬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었죠.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발등 찍는 거라고 이렇게 많은 외신에서 이미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요. 이미 경기 침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작년 4분기에만 마이너스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는데 1.8% 수정 전망치가 다시 나왔죠. 근데 3분기가 작년 소비세가 10월 달부터 인상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3분기가 언제입니까? 7, 8,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사재기가 막 일어나요. 일시적인 매출. 예. 그래서 소비를 좀 끌어올린 것이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평평하게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3분기에도 이미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에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침체 빠졌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올림픽 지금 이 효과로 지금 우리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좀 기대했었는데 아베가 그것까지 지금 이제 날아가게 돼버렸어요. 일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본 경제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 부채가, 국가 부채가 뭐 엄청나잖아요. 240%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국채는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많이 제약이 따르는데
일본의 국채는 예. 일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예. 형제끼리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해 외환위기 같은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재정도 엄청 투입해봤고, 제로금리도 미국보다 선배고, 양적 완화도 선배고요. 먼저 다 했었고요. 그리고 아베 들어와가지고 더군다나 이 양적 완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죠. 네?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 아베 정권 2013년부터 출발했으니까요. 지난 한 7, 8년 동안에 투입한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0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GDP 대비 100%가 넘어요. 이 중앙은행의 이 부채가요. 미국만 하더라도 한 20%도 안 됩니다. GDP 대비로는 보게 되면요. 미국 양적완화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도 그래 100%가 넘는 나라예요. 유럽 중앙은행도 한 30%뿐이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은 이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요.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주식까지 매입해요. 예, 그렇다고. ETF 들었어요. 매입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일본 주식이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사들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면서 유니클로가 이제 타격받았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니클로 주가가 한때 떨어졌었어요. 크게요. 그때 같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손실을 크게 봤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원래 주식 같은 건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체계는. 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는데 일본은 뭐냐면 주가가 안 오르면요. 또 더 매입을 해요. 그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언젠가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일본 주식 다시 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찍어낸 거 회수하게 되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돈도 원 없이 찍어봤고 정부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정도 해봤고 했는데도 지난 30년 동안에 생산과 소비가 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체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할 건 다 해봤는데 경제가 변화가 활력이 안 생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근데 이제 일본 국민들이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참 재밌는 게요. 일본 국민들의 문화적인 저것도 있지만은 이겁니다. 자, 돈을 저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일본은요. 네.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어떤 이 부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 일단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정부가 언젠가 해결하겠지. 일본 국민들은 이 정치인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는 일단 거기다 불만은 없는 거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 무력감이에요, 지금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 무슨 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무슨 많이 보유했다 안 보유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채는 뭐 일본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속 발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별로 경제의 활력을 못 살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그 상황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외화 기축통화는 달러가 가장 대표적인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좀 일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달러를 그러니까는 뭐 사실 외환 보유액이 2조 달러 넘게 갖고 앉아 있으니까는 예? 일본 엔화를 그게 이제 방어해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뭐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이니까는 달러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일본에서 내가 그러니까 달러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그 통화 스와프 했잖아요. 한국은행하고요. 600억. 예, 그거 한 이유가 미국의 이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 속에서 그리고 손실 본 것도 이제 현금 수요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현금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외국 투자가 돈을 빼나가야 되는데 환율이 자꾸만 상승해 버리게 되면은 자기 손실 굉장히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가는 것은 이제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는 아니지만은 달러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니까요. 네. 중국 다음으로요. 그렇군요.